여름엔 시원한 에어컨이, 겨울엔 따뜻한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며 조식, 수영장, 피트니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쉽게 즐길 수 있어서 1박 2일 호텔로 바캉스를, 일명 호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호텔에는 에어컨은커녕 TV도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때 호텔 최초로 에어컨과 TV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약 2,800개의 호텔을 세운 글로벌 호텔 브랜드 힐튼 호텔입니다. 이번 영상은 힐튼 호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벌거숭이 산으로 둘러싸여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으로 불리던 뉴멕시코주 샌안토니오의 한 마을에 노르웨이계 이민자 거스 힐튼과 독일계 미국인 메리 로퍼스 와일러 부부는 8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둘째 콘레드 리콜슨 힐튼, 바로 이 아이가 훗날 세계 최대 글로벌 럭셔리 호텔의 창업주가 됩니다. 사람들은 콘레드를 콘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코니는 어려서부터 부유했던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코니네 가족은 철도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큰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건물에 살았습니다. 2층은 코니네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 1층은 아버지 거스의 종합상점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스는 사냥을 다니며 짐승을 잡아 모피를 마련하거나 사냥꾼들에게 모피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모피를 장터에 나가 팔거나 물물 교환하여 소금, 밀가루, 담배, 생필품, 석탄 등 다양한 물건을 사들인 후 자신의 종합상점에서 판매하며 수익을 남기는 장사를 했습니다. 거스는 아이들에게 상점 청소나 정리정돈하는 일을 시켰는데 대신 작은 일이더라도 아이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었습니다. 덕분에 코니는 어릴 적부터 불평 없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며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워갔습니다. 코니의 어머니 메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길 때도 항상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코니는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배우며 자라가게 됩니다. 1903년 어느새 15살이 된 코니는 키가 183cm까지 훌쩍 자라 제법 어른스러운 외형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서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꺼내와 읽게 되는데 그 책은 2살 때부터 이미 눈과 귀가 멀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의 낙천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암흑 같은 상황이라도 비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니는 같은 크리스찬이자 자신과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녀의 스토리에 깊은 감동을 받고 헬렌 켈러는 위대한 사람이라며 인생의 롤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러던 1904년 여름, 아버지 거스는 자신이 소유한 탄광을 11만 달러의 거액에 팔게 되는데 이 액수는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거스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제3회 올림픽이 열린 세인트루이스 월드페어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급 호텔인 인사이드인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24살의 헬렌 켈러가 근처 레드클리프 대학교에서 강연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코니도 아버지와 함께 헬렌 켈러를 보기 위해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표를 구할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군중들과 그들을 제지하고 있던 경관들. 그때 뒤에서 떠미는 사람들로 인해 아버지는 공연장 안쪽으로, 경관에게 가로막힌 코니는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아버지가 멀리서 유유히 손을 흔들며 공연장 안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코니는 외적으로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컸지만 정작 롤모델 헬렌 켈러의 연설을 코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어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홀로 호텔로 돌아오며 이제는 소년이 아닌 진정한 어른이 돼야겠어 라며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강연을 보고 의기양양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코니는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대뜸 선포를 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전에는 배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코니의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코니의 진정한 어른 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겠다며 학교를 그만둔 코니. 그는 아버지의 종합상점에 들어가 정식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상품을 구별하는 법, 사람들을 만나 거래하는 법, 수익을 남기는 방법 등 장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배우며 비즈니스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 코니는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행상 여행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05년 1월, 코니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뒤 마차에 거래할 상품들과 짐을 가득 싣고 2주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혼자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한 농장에 도착하게 된 코니, 그를 맞이해준 이는 어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니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오래된 전통에 따라 예를 갖춰 거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거래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깜깜한 하늘, 별이 쏟아지는 넓은 평원으로 마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모닥불을 피운 뒤 베이컨을 노릇노릇 구워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코니에게 이 경험은 마치 대모험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업가가 되어 홀로 여행을 하며 실제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 끝내지 못한 학업으로 돌아가 많은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모든 것이 넉넉했던 코닌의 가족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항구 도시 롱비치로 이사하게 됩니다. 코니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며 교양 있고 엘리트한 삶을 살리라 부푼 꿈을 꾸며 풍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907년 10월 뉴욕 니커보커 신탁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미국은 금융대공황으로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뉴멕시코에 있던 아버지의 종합상점에 가득 쌓인 상품들은 몽땅 빚더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고 코닌의 가족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살 여유가 없어 원래 살던 뉴멕시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코니의 아버지 거스는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스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철도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뉴멕시코에서 가장 크고 넓은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빚이긴 했지만 창고 가득 쌓아놓은 재고 물품들이 있었고 아내의 훌륭한 요리 솜씨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스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금융대공황 당시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뉴멕시코 샌안토니오에는 여전히 비즈니스차 드나드는 상인들과 여행객, 철도원, 광부 등 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잠잘 곳과 식사를 제공하면 어떨까? 거스의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층에서 운영하던 종합상점의 간판을 호텔 간판으로 바꾸고 아버지는 호텔을 운영하는 총지배인으로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여 제공하는 셰프로 코니와 동생들은 벨보이가 되어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마다 역에 나가 손님들의 짐을 운반하며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포함한 하루 숙박 비용은 $2 50센트를 받았고 호텔이라는 말을 쓰기엔 거창한 작은 숙박업소였지만 코니 가족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힐튼가의 첫 번째 호텔 사업이었습니다. 코니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만의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912년 1월, 코니가 살던 뉴멕시코주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때마침 정치를 해보겠냐고 코니에게 제안한 사람이 있었고 코니는 자신만의 첫 사업으로 정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해 바로 뉴멕시코주의 공화당 최연소 주의원으로 당선되어 버렸습니다. 코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19개의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 중 통과된 법안은 9개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양심적인 법안들도 복잡하고 느린 절차들과 정쟁으로 인해 사장되거나 공공연하게 뒷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니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 법안은 공공재산과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공공재산이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은 은행에 예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니는 공공재산을 정치적 지배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사람의 이익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사장되었습니다. 결국 코니는 정치계 안에서 온갖 부정행위와 위선이 넘치는 것을 보고 정치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치를 하며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은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뉴멕시코주에는 주은행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뉴멕시코 주은행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저축해놓은 $2,900를 시작으로
한여름 동안 말을 타고 직접 발품 팔아 판매한 주식 3만 달러를 투자하여 1913년 9월 샌안토니오 뉴멕시코 주은행을 설립합니다. 뉴멕시코 주은행의 주주총회가 열리던 어느 날 은행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코니는 당연히 자신이 은행장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대주주들은 은행업 경험이 있던 70세의 어렐이란 사람을 은행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코니는 지배인이라는 역할이 맡겨지지만 명함만 있을 뿐 땡전 한 푼 떨어지지 않는 무보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상 코니는 주주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코 주은행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영 악화로 인해 파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주주총회에서 파산 결정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코니의 아버지 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텍사스 신탁은행과 앨버커키의 제일 내셔널 은행으로부터 제법 많은 금액의 현금 예탁을 약속받은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은행 경영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고 드디어 코니는 뉴멕시코 주은행의 전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코니를 존중해주면서도 곁에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코니는 더 많은 예금자를 모으기 위해 목장주, 사냥꾼, 멕시코 소농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금자를 모집했습니다. 5달러, 6달러씩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렇게 한 푼, 두 푼, 2년 정도 돈이 모이다 보니 어느새 13만 5천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7년 1월 16일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 제국의 외무장관 아르투르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비밀 정보문이 영국의 암호 해독반을 통해 해독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독일 제국이 멕시코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미국을 공격한다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미국에게 빼앗긴 지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17년 4월 6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코니. 그는 은행가를 계속하고 싶긴 하지만 멕시코의 은행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미국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은행가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잘 나가는 은행을 팔아버리고 군입대를 자원해버렸습니다.